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경찰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기가 막히는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근무를 마치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네요. 저는 오래전부터 찾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사연을 올리면 그가 어디선가 보고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3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 평범한 4인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경찰에서 형사로 30년 이상 근무하신 베테랑 형사십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언제나 자랑스러웠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처럼 경찰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래 희망을 경찰이라고 적으면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하시곤 했어요. 딸이 경찰처럼 어렵고 험한 일을 하는 건 못 본다며 엄청 반대하시면서 다른 일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가면서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경찰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해왔죠. 아빠처럼 멋지고 강한 경찰이 되고 싶은데 왜 반대하느냐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좋아하시면서도 제가 할 일이 못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던지 아버지와 저의 사이에 잠깐 골까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당연히 경찰대학에 원서를 넣었고 아버지는 또 저에게 경찰은 안 된다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아빠는 딸이 경찰이 꿈이라는데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경찰이 고생하고 힘들다는 거 알아. 아빠 보면 항상 안쓰러웠으니까. 나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거야. 왜 시켜보지도 않고 반대를 하는 건데? 유리야, 아빠도 그냥 반대하는 거 아니야.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목숨도 위험해서 그러는 거야. 왜 많은 직업 중에 경찰을 하겠다는 거야? 다른 집 딸들처럼 제빵사나 피아니스트라든지 그런 꿈은 없어? 아빠가 언제든 지원해 줄게. 없다고. 그럼 제빵사나 피아니스트 하고 싶어 하는 딸의 아빠나 하지. 왜 내 아빠가 된 거야? 난 경찰대 꼭 들어갈 거야. 저는 아버지에게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앞에서 아버지의 길고 깊은 한숨소리가 새어 들어왔지만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울고 또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경찰을 하겠다는 마음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경찰로서의 인생이 그렇게나 힘든 건가 하며 넘기려고 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뜯어말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입학 통지서를 받고 아침 일찍 저는 집에서 커다란 가방에 짐을 싸들고 방에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데 아버지가 다가오시며 제 가방을 드시는 겁니다. 가자. 우리 딸 아빠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집에 한동안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그렇게 말하며 현관을 나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달려가 현관을 나서는 아버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잘 해낼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대한민국의 훌륭한 경찰이 될 거예요. 알지. 우리 딸이 잘 해낼 거 잘 알지. 훌륭한 경찰보다 그냥 평범한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어. 훌륭한 것들은 다 일찍 죽으니까 넌 오래오래 일하는 평범한 경찰이 되라. 제가 끌어안은 아버지의 등이 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처음 아버지가 우는 걸 봤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저와 동생 앞에서 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학교 앞에 도착한 아버지는 다시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야 아버지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빠, 그만 울어. 어떻게 오는 내내 우는 거야? 내가 죽으러 가?
그냥 학교 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꼭 최고의 경찰이 되어서 아빠의 후배가 될 테니까요. 이 녀석이 벌써 이렇게 커서 대학까지 가고 감격해서 그러지. 다치지 말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남자 녀석도 조심하고 누가 따라다니면 아빠가 형사라고 저리 가라고 해. 저는 아버지를 꽉 끌어안고 입학하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경찰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짝 돌아보니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는지 한참을 보시더니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겪어본 대학 생활에 신이 나기도 했지만 저의 생각보다 대학 생활은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익숙해지는 것도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같은 꿈을 꾸는 동기들과 선배들이 있었기에 천천히 적응해 나갔죠. 저는 경찰대학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나와 동기로 들어왔던 그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서 눈길을 끄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구석에 서서 큰 키로 사람을 살짝 내려다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에는 아무 대화도 없이 몇 번인가 눈을 마주쳤어요. 그와 또 눈이 마주쳤는데 획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처음 그와의 인연은 악연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실수로 캔을 재활용 쓰레기통 옆에 있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저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죠. 야, 너 쓰레기 잘못 버렸어. 저거 일반 쓰레기 아니잖아. 왜 저기에다가 버린 거야? 다시 주워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려.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보통은 그런 거 실수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콕 집어서 일반 쓰레기통에 다시 버리라고 하지 않는데 어이가 없는 그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보고 지금 쓰레기통을 뒤져서 다시 버리라는 거야? 이미 쓰레기통 안에 들어간 걸? 실수로 거기에 버린 거야. 그런데 그걸 다시 꺼내서 재활용에 다시 버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바로잡는 거잖아. 딱 봐도 캔인데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알면서 귀찮아서 버린 거 아니야? 떡하니 바로 옆에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는데. 야, 알면서 누가 그렇게 버리냐? 내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것까지 없잖아. 저는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아니고 나는 한동훈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내가 대신 주워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릴 건데 다음부터는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든지 주의해서 버려주었으면 좋겠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정말 일반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더니 제가 버린 캔을 꺼내어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어이가 얼마나 없던지 그는 그러고는 획하니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정말 그날 하루는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그만 규칙도 철저하게 지키는 바른 청년으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서로 악감정을 키워갔습니다. 그 뒤로 그만 보면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기분이 나쁘고 심사가 뒤틀렸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길이 그에게 향하곤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라 생각될 정도로 각이 잡혀 사는 그 사람이 더 눈에 띄었죠.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도 섞지 않고 지내다가 가까워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찰대학이다 보니 산악 구보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필 저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그와 같은 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쓰레기 사건으로 한 번도 그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지적도 받은 적 없었지만 저는 계속 그를 신경을 쓰고 있었죠. 한여름이어서 덥기도 하고 그날따라 생리통으로 몸 상태가 엉망인 겁니다. 생리통 약을 먹고 산을 올랐지만 그날따라 약도 효과가 없는지 자꾸 뒤처졌습니다.
저와 같은 조원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니 미안해져서 조원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계속 가면 다 같이 지치고 이러다가 걷는 페이스가 엉망이 될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너희들 먼저 가. 금방 뒤따라 갈게.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지치겠다. 낙오되지 않게 금방 따라갈게. 다른 조원들은 저를 보고 알았다고 하고 금방 앞서가는데 그는 제 옆에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신경 쓰였어요. 그냥 차라리 앞서 나가면 신경이라도 덜 쓸 텐데 왜 남아서 같이 가는 것인지 제 눈은 길이 아니라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신경은 쓰이고 배는 아프고 그러다가 비탈길에 발까지 살짝 삐끗거렸습니다. 다행히 앞서갔던 그는 그 상황을 보지 못해서 다친 걸 모르고 잘 걸어갔습니다.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던가요? 가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아찔해 오곤 해요. 그가 없었다면 아마 전 그날 분명 낙오를 했을 겁니다. 저는 발목이 아파져 오자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도 먼저 가도 괜찮아. 낙오되지 않도록 조심할 테니까 계속 내 옆에 있으면 계속 신경 쓰여서 그래. 그러니까 먼저 가. 그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너 아프잖아. 아픈 애 두고 내가 어떻게 가. 그냥 이대로 같이 가자. 저는 그의 말에 당황했어요. 티를 안 내려고 이를 꽉 깨물었는데 그에게 그대로 들켜버리고 만 거죠. 나 아픈 거 어떻게 알았어? 티 안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티가 많이 났어? 티 많이 안 나. 그런데 아까부터 너 오른쪽 발목 아파하는 것 같은데 맞아? 혹시 네가 안 불편하면 내가 부축해줘도 될까? 아니야. 그럼 너도 힘들잖아. 그냥 가. 신세 지는 건 내가 불편해서 그래. 앞서간 애들도 기다릴 거고. 그는 제 말에도 저를 붙잡고 부축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그냥은 두고 못 가겠다. 내가 불편해도 네가 그냥 참아. 이 훈련만 끝나면 안 불편하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니까. 네가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세지는 상황이 불편하다는 거지. 오해하지 마. 그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가 보는 그의 첫 미소였습니다. 난 계속 네가 내 눈을 피하길래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예전부터 너한테 말을 걸고 싶었는데 그때 재활용 쓰레기 때문에 나를 불편해하는 줄 알았거든. 그날 너한테 말 걸려고 일부러 너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엄청 후회했었어. 그게 나한테 말 걸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말을 그렇게 거는 사람이 어딨어. 그건 시비 거는 거지. 내가 좀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아.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지 숫기가 없는 건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쳐다보다가 단념하고. 그래도 이번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역효과가 났네. 나 너 좋아해도 되는 거지? 그는 그렇게 저에게 빙 둘러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융통성도 그리고 눈치도 없는 건지 보통 다른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는 고백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런 그의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이 더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만날수록 정직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도 못 보고 지나치며 쓰레기를 주워들고 다니다가 보이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작은 규칙도 꼼꼼히 따지며 지켜나가는 그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쩌면 경찰을 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였죠. 동훈이 너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그래서 경찰이 되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그렇게 길에 있는 쓰레기며 작은 규칙도 다 지키고 살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가르치셨어. 법은 어기면 안 된다. 작은 쓰레기도 길에 버리지 말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먼저 도와줘야 한다고도 가르쳐 주셨거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 보니 몸에 배인 것 같아. 아버지가 훌륭하게 가르쳐서 그렇구나. 그런데 넌 너한테도 너무 엄격한 것 같아.
스스로 작은 실수를 해도 너무 자기 자신을 다그치잖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삶에 조금 여유를 가지는 건 어때? 그는 스스로에게도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못 견뎌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바르고 올곧게만 사는 건지 가끔은 보면서 안타까울 정도였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두 눈을 반짝였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할 때면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멀었어. 난 정말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거든.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나를 홀로 키우면서 작은 식당을 여셨는데 새벽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시고 아침에 노숙자분들이 오시면 공짜로 밥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매주 봉사도 다니시고 정말 열심히 사셔. 우리 아버지는 작은 신호등 하나도 절대 붉은 불에 건너시지 않을 정도로 법을 지키시는 정직한 분이셔. 정말 멋진 분이시다. 사실 나도 학교 다닐 때 무단횡단은 몇 번 한 적 있거든. 아버님이 네가 경찰이 되겠다고 할 때 정말 좋아하셨겠다. 언제 한번 뵙고 싶어. 내가 경찰대학에 붙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어. 그날은 나를 끌어안고 하루 종일 우셨다니까. 언제 꼭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자. 널 보면 참 좋아하실 거야. 그의 말로는 10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둘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머니의 빈틈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체육대회며 작은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오시고 또 주말마다 같이 봉사를 다닐 정도로 남을 돕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낸 그분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엄청 따뜻하고 포근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면 저는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했거든요. 하지만 저희의 행복했던 연애는 한 사건을 기점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길기만 했던 것 같은 경찰대학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임명식만 남겨두고 외박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저는 그와 함께 저희 집으로 인사를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에게 인사도 없이 그의 집에 가면 질투심 많은 우리 아버지가 삐질 것 같았거든요. 저의 남자친구를 보면 분명 놀랄 거라는 제 예상에 딱 들어맞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결국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와 그는 거실에 멀뚱멀뚱하게 앉아 베란다에서 엉엉 울고 있는 아버지와 달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왜 울고 그래? 유리가 남자친구 데려왔으면 잘 컸다고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사스럽게 울긴 왜 울어? 그만 울어. 남자를 데려온 게 무슨 뜻인지 당신은 몰라서 그래? 이제 곧 결혼하겠다고 말을 할 게 뻔하잖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저렇게 멀대같이 키 큰 놈한테 내 딸 주기 싫다고. 어머머, 그럼 평생 옆구리에 딸내미 끼고 살 작정이야? 때 되면 시집 보내야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덩치는 산적만 해서. 그만 울어. 아버지는 한참을 울다가 거실로 들어와 저희 앞에 앉으셔서 그를 노려보셨어요. 한참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더라고요. 자네, 우리 유리랑 경찰대학 동기라고 들었네. 뭐 직업은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허락은 하네만. 내 딸 울리면 내가 경찰 선배로서 가만 안 둘 거네. 알겠나?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하는 날에는 내가 당장 쫓아갈 거야. 엄마는 다시 아버지의 옆구리를 쿡 찌르셨어요. 그만 좀 하라니까. 정말 주책맞게 이게 뭐 하는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워낙 그이가 딸들을 예뻐해서 그래요.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다 알 거예요. 아직 식사 전이죠? 우리 밥 먹으면서 더 이야기할까요?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상 차리는 거 저도 돕겠습니다. 집에 온 손님이 무슨 상을 차린다고 그래요. 앉아서 기다리면 내가 맛있게 밥상 차려서 대접해 줄게요. 그냥 그이 옆에 앉아 있어요. 손님 말고 아들하고 싶습니다. 그냥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엄마는 그가 너무 싹싹하다고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밥을 먹으면서 그의 예의 바르고 올곧은 모습에 그나마 마음이 풀리셨는지 그와 술 한잔 하시더군요. 그는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밤이 돼서야 집으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고 가도 된다고 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사양하면서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간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나오는 저를 보고 정복을 챙겨 입으라고 하셨어요.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정복을 갖춰 입고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경기도 인근에 있는 산속에 있는 납골 땅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 몇 번 와본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납골 땅에 있는 동료를 한참을 들여다보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항상 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같이 왔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혼자서도 매년 다니신 것 같았지만 말이죠. 항상 아버지의 눈높이에 있어 잘 보이지 않던 납골함이 키가 크니 잘 보이더군요. 작은 상자 안에 납골함 2개가 같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계신 곳이었죠. 아버지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납골함에 손을 얹고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장수야, 나 왔다. 유리랑 같이 왔어. 잘 지냈냐? 오랜만에 유리랑 같이 와서 화난 건 아니지? 나 유리 이렇게 잘 키웠다. 피는 못 속인다고 경찰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곧 경찰 된다. 너희 딸 진짜 자랑스럽지 않냐? 저는 아버지의 말에 두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 딸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는 말이야?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해, 유리야. 아빠가 미리 말을 못했어.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았어. 계속 아빠 딸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건 아빠 욕심인 것 같아서 이제라도 말해줄게. 여기 있는 2사람이 너의 친부모님이야. 내 친구였고 동료였던 김창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의 친엄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꿈에서라도 한 번도 제가 친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아버지에게 그 말을 듣는데 장난치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가 그리고 2분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저와 닮아 있는 얼굴에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어릴 때도 왜 동생은 함께 오지 않고 나와 이곳에 둘이 왔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죠. 납골 땅에 잠들어 있는 저의 친아버지께 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였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훌륭한 경찰이었어. 끝까지 범인과 싸우다 눈을 감았지. 나와 창수는 어릴 때도 친구였고 함께 경찰을 꿈꾸고 같이 경찰에 합격한 정말 친한 친구였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그전부터 쫓던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을 찾았다고 나에게 전화가 온 거야.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생각도 못했어. 그놈의 흉기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어. 이제 너에게는 말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 그럼 엄마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해도 엄마는 왜 돌아가셨어요? 그때 너희 엄마는 너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어. 막달에 접어들었었는데 임신 중독증 증세가 있다고 너희 아빠가 걱정을 참 많이 했었다. 너희 아빠가 범인에게 그렇게 되었다고 듣고서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저혈성 쇼크가 왔어. 너는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하고 살렸는데 너희 엄마는 살리지 못했다. 너희 친가는 너희 아빠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었고 너희 외가도 할머니 혼자라 너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어. 그때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는데 아내가 너를 키우겠다고 먼저 나서더구나. 저는 눈물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출생의 비밀이라느니 그런 일은 주인공들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두 분이 끔찍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에 저는 마음이 더 아파졌어요.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흔쾌히 저를 맡아서 키워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동생과 차별 없이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비밀을 알고 나니 정말 부모님의 고생이 더 눈으로 보였습니다. 아빠,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다독이셨어요. 너희 엄마도 경찰이셨어. 아유, 혹시라도 네가 다칠까봐 그렇게 경찰이 되는 걸 막았는데 이렇게 경찰이 된 것 보니 참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직도 너희 부모님을 죽인 그 사기꾼 놈을 잡지 못했어. 아직도 찾고는 있는데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찾지 못하겠다. 피를 못 속인다니 나는 아빠 보고 경찰이 되고 싶었는걸요. 경찰인 아빠가 너무 멋졌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를 보고 다시 눈물이 왈칵 밀려오려는 겁니다. 다시 엄마를 끌어안고 다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엄마는 다시 아기로 돌아간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어요. 잘 커주어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전보다 두 분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실을 알고 나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친아버지를 죽이고 제 친엄마까지 죽게 했던 그놈을 잡고 싶어졌죠. 제가 경찰이 된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곧 경찰이 된다는 의욕이 넘쳐서 그랬는지 저는 아버지에게 그 범인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경찰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 혹시 친아빠를 죽게 만든 그 범인 나도 알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도 이제 곧 경찰이 되니까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 말에 마땅치 않았던 아버지는 저를 보고 한참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쳐다보셨어요. 아빠,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진짜 경찰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 친아빠의 범인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경찰로서 일하겠어요? 정말 조심하고 알아내면 꼭 아빠에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도 돕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긴 숨을 내쉬더니 방에 가셔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지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오래된 수배지 한 장을 꺼내어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수배지를 손에 들고 제 부모님을 죽인 원수의 얼굴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어요. 뾰족한 얼굴에 긴 장발을 하고 얼굴은 그렇게 험악하게 생기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사기전과 오범으로 자신이 대기업 사장이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천만 원을 갈취했는데 그 안에는 전 재산을 투자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사람이 몇 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친아버지가 길을 쓰고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거의 꼬리를 물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의 복부를 찌르고 도망을 갔다고 해요. 저는 수배지를 챙겨 들었습니다. 유리야,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한다만 나는 사실 네가 이 일에는 끼어들지 않았으면 한다.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이렇게 그놈의 수배지를 주었지만 그래도 아빠는 우리 딸 안전이 먼저니까. 네, 꼭 약속 드릴게요. 무리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께 그렇게 말은 드렸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놈의 수배지를 들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그에게 저의 고민을 그리고 저희 집의 사정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말하면 조금은 답답하고 끓어오르는 속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의 친부모님이 따로 계시다는 것과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다 말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어.
너희 집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 정말 너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구나.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그렇지.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 한 번도 나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로 생각해보지 않았거든. 어릴 때 동생이랑 성격이랑 외모가 안 닮아서 싸울 때마다 엄마한테 동생 어디서 주워왔냐고 말은 몇 번 했었는데. 그럼 친부모님을 죽인 그 범인은 못 잡은 거야? 아직까지 못 잡은 거 보면 정말 꼭꼭 숨어 있나 보네. 경찰이 되면 그 수사부터 하겠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원수는 꼭 갚아줘야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게 할 수는 없지. 저는 그에게 그렇게 말하며 제 부모님을 죽인 그놈의 수배지 전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유리야, 이거 나 하나 복사해서 가도 될까? 나도 같이 찾는 거 도와줄게. 저는 수배지를 그에게 복사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돌아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제가 그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며칠 동안 연락을 해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이 방을 쓰는 동기에게 물어보아도 자기도 모르겠다고 일어나 보니 방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의 우직하고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를 알기에 그 혼자 그 사람을 찾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그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있을 만한 교내의 모든 곳을 찾아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며칠을 그렇게 흐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십 번을 전화를 걸어도 핸드폰은 꺼져 있고 동기 말로는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유리야, 그놈 잡았다. 너희 부모를 죽인 그놈 말이야. 그놈을 알고 있다고 익명의 제보 편지가 왔는데 정말 그놈이 이름도 바꾸고 태연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저는 학교에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가 있는 취조실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유리창 너머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조실 안으로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 그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니 고개를 드는데 사진보다 확실히 나이를 먹은 얼굴이었지만 얼굴의 특징적인 인상은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그의 얼굴이 너무 선해 보였다는 겁니다. 자세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수배지의 사람과 달라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경수 씨 맞으시죠? 그동안 잘 숨어 계셨네요? 잘 지내셨나 봐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수배지와 다른 얼굴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이고 이렇게 잘 지내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나를 알아요? 나는 아가씨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만났던 적이 있던가? 낯이 있기도 하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걸 말이죠. 23년 전 수원에서 형사 한 분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적 있었죠. 그 형사분이 제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의 어머니마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제 말에 그의 두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아니, 제발 제 아들만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 녀석이 알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죗값은 다 치르겠습니다. 제발 아들이 모르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들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글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떤 생각하고 있어야 저런 말을 태연하게 내뱉을 수가 있는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기보단 자신의 죄를 모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한 점의 용서조차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정말 뻔뻔하시네요. 자기 손으로 몇 명의 가장을 죽인지는 아세요? 당신이 사기를 쳐서 2명의 가장이 목숨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직접 그 손으로 죽이셨죠. 그런데 감히 저에게 아들이 모르게 해달라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나요? 당신 아들은 티끌 하나 묻히기 싫었으면서 남의 인생은 그렇게 짓밟아도 되냐는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녀석은 경찰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곧 있으면 임명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 성격상 제가 이런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도 용서를 못할 아이입니다. 제발 아들만 모르게 해주십시오. 임명식을 앞두고 있다면 그의 아들은 분명 제 동기들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대요? 저도 경찰대를 다니고 있는데 누구죠? 이번에 임명식을 앞두고 있다면 저는 말을 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설마 아니길 빌었습니다. 우연이길, 그가 사라진 것은 우연이길 빌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제발 그만 아니기를 말입니다. 한동훈, 제 아들 이름입니다. 혹시 아가씨도 알고 있나요? 혹시 제 아들을 알고 있다면 그놈의 성품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를 절대 용서하지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할 아이입니다. 너무 올곧아서 구부러지지 않는 아이입니다. 제발 그 아이가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입에서 그의 이름을 듣고 왜 갑자기 그가 사라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수배지를 보여준 순간부터 그는 자신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정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사기꾼의 살인범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던 것이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괴로워했겠죠. 그리고 그는 그답게 올곧고 대쪽 같은 성격답게 선택을 했을 겁니다. 구부러지지 못하고 부러져 버린 거죠. 동훈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당신의 수배지를 동훈이한테 보여줬으니까요. 당신을 신고한 게 아마 동훈일 거예요. 그리고 동훈이 이미 학교를 떠났습니다. 제가 당신의 수배지를 보여준 다음부터 모습을 감췄습니다.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열하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그 녀석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꽉 끌어안더니 아무 말 없이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그 녀석이 싱겁게 왜 그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가씨, 우리 동훈이 친구죠? 제발 그 녀석 좀 찾아주세요. 저는 제 손을 잡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가 그렇게 떠났다면 그게 그의 선택일 테죠. 저는 그의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절대 그를 찾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저에게 죽을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그의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빠, 동훈이를 찾아야겠어요.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까지 죄를 묻고 싶지는 않아요. 아버지를 신고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아빠, 동훈이를 찾게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저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너는 괜찮은 거야? 동훈이가 그 사람 아들이라서 많이 충격받았을 텐데 찾아도 힘들어질 거다. 그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일단 동훈이가 무사한지 알아야겠어요. 하지만 그는 경찰관 임명식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마지막 행적지는 바닷가의 절벽 위라고 하더군요. 새벽에 산을 오르던 분들이 키가 큰 젊은 청년이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요. 그들은 새벽에 혼자 일출을 보러 온 사람인 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수도권의 한 경찰서로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틈틈이 그에 대한 추적을 이어갔지만 그의 마지막 행적은 여전히 그가 마지막에 멈춰선 그 절벽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거기서 바다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제게 내놓으시더군요. 아직 재판 중이라 구치소 생활 중인 그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저를 위해 아버지를 희생시킨 그의 마음의 보답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카키색의 수의 착용한 그가 유리창 앞에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는 경찰 정복을 입은 저를 보고 두 손을 꽉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인 것이 저에 대한 예의도 그리고 사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생존해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설명 없이 바로 그가 궁금한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동훈이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저도 동훈이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미 당신을 고발한 당시에 그의 죗값은 다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동훈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이 아비를 원망 많이 하지요. 그 아이 잘못이 아니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잘못은 이 아비가 했으니까 다 이 아비가 죗값을 받을 테니까 무사하다면 얼굴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해주십시오. 아들 녀석의 얼굴을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를 찾는 부성애가 참 애잔하게까지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동안 동훈이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이틀 후에 학교를 빠져나가 바로 당신에게 들린 것 같더군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익명의 편지를 붙이고 고속버스를 타고 여수로 향했더군요. 그곳에서 배를 타고 금오도로 향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신선대 절벽으로 향하는 것을 본 것이 마지막 목격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 말에 두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지금 여수 금오도라고 했습니까? 정말 동훈이가 그곳을 갔다고 합니까? 절벽 샛길을 걸어가는 걸 정상으로 가는 등산객들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게 동훈이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그 뒤를 아무도 동훈이를 목격한 사람도 흔적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다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말하라고. 그 녀석 혼자 그곳을 갈 리가 없잖아. 거짓말하지 마. 그의 아버지는 구치소의 유리창을 두드리자 교도관이 안으로 들어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자 저는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도 그의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제가 다녀간 일주일 뒤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고 아버지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편지였죠. 그동안 제게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사죄의 내용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은 저를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닮아 흐트러지고 바르지 못한 것을 못 견디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사랑하면서 나도 그렇게 바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내 손은 더러워졌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와 아버지의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에 아내가 동훈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죄짓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쪽 아버지가 저를 계속 추적하며 쫓아왔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온 형사를 보고 제 모든 것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제발 그냥 눈 감아 달라고 빌고 또 빌어도 안 된다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정신이 나가서 항상 가지고 있던 작은 잭나이프로 찌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변명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정말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마 제 아들은 제 엄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아내의 고향인 그곳에 재를 뿌렸었습니다.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제 시체를 화장하게 되면 아들과 아내가 있는 그곳에 뿌려주십시오. 그 편지를 읽은 아버지는 그곳에 재를 뿌릴 자격도 없는 자라고 욕을 퍼부으셨어요. 자신의 죗값도 받지 않고 도망친 사람은 그럴 자격도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의 유골은 결국 미연고 유골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근무하다가 그 사람이 아무 일 없이 경찰이 되었으면 참 좋은 경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기에 더 좋고 바른 경찰이 되었을 거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선과 악은 종이장처럼 맞닿아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 존재하는 그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단지 우리는 선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이죠. 저는 여전히 그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그의 행방을 모르니까요. 그의 시신도 그를 닮은 사람을 찾았다는 신고도 없었으니까요. 그가 어딘가 숨어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를 용서했다고, 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친부모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후 가끔은 모든 게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잠에서 깨면 모든 게 그 전처럼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인간의 삶이란 게 참 좋은 일만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경찰 일을 하다 보니 저보다 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많은지 참 안쓰럽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자란 게 얼마나 행운인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죽일 듯이 원망하고 또 용서를 하신 적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